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1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계속해서 상승 랠리를 이어가나 했던 우리 시장이 결국엔 오후 들어서 하락 반전을 했습니다. 파란불 켜주고 있고요. 약세장으로 지금 전환이 됐습니다. 조금은 좀 아쉬움이 남는 시장인데 왜냐하면 미 증시가 호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강세장을 보이고 있고요. 미중 간의 협상이 어느 정도 잘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중국 쪽의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드 보복 이후에 지금 관광이 재개됐다라는 소식까지 들려오면서 중국 관련 소비주들 오늘 괜찮은 흐름들 보여주고 있고요. 그동안 묶였던 이 답답한 상황들이 해소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조금 더 내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 시장은 또 반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힘을 잃고 다시 하락하고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양 시장 모두 중국 관련주들, 소비주들은 지금도 상승세를 크게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기타 업종들 중에서는 지금 상승에서 하락 전환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거래소 같은 경우는 전기, 전자 업종 소폭 반등 정도로 지금 줄어든 상황이고요. 통신주 정도를 제외하면 어려운 업종들이 많이 보입니다. 코스닥 역시 바이오 종목들이 다시 약세 전환을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엔터 업종만이 오늘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고요. 중국 관련 소비주들은 코스닥 시장에서도 괜찮은 상황입니다. 글로벌 증시와 관련된 이슈들 하나하나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 시장의 이슈들도 오늘 많이 준비가 돼 있는데 그리고 지금 시장의 이슈는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10호 태풍 쏠릭이 올라오면서 한반도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까지도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뉴스부터 전해드리도록 하죠. 말씀드린 대로 제10호 태풍 쏠릭이 한반도로 북상하고 있습니다. 예정대로라면 한반도로 관통하는 것이 지금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교통편에도 차질이 생기고 있는데 우선 오늘 오후 7시 전에 출발하는 416편의 항공기 결항이 확정됐고 한국도로공사 역시 고속도로에서 차량 통행 제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로공사는 강한 비바람이 예상돼 통행 제한에 대해 경찰청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운행 자제와 감속운전 등 안전 운행을 당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내 발전소와 도시가스기지 등 발전 에너지 시설이 비상 대응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반도체와 석유화학 수출이 역대 최고치를 달성하며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 수출이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반도체가 지난해보다 42%, 석유화학이 34% 증가하며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고 화장품과 컴퓨터 수출도 30% 이상 늘었습니다. 품목별로는 전기차 수출이 95%나 늘어 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고 차세대 반도체와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품목들이 주로 두 자릿수의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증가세가 둔화되고는 있지만 올해 2분기 가계부채가 1,500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분기 가계신용 잔액은 1,493조 2천억 원으로 1분기보다 24조 9천억 원이나 늘었습니다. 비은행권 가계대출은 여신심사 강화 등으로 주택담보대출은 줄었지만 기타 대출이 늘며 증가폭은 1분기보다 커졌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다음 달 금리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오늘 공개된 8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의사록에서 연준 위원들은 향후 경제 지표가 전망치에 부합된다면 곧 추가 조치를 하는 게 적절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특히 기존 통화정책 성명의 완화적이라는 표현도 조만간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놔 긴축 정책으로의 전환도 예고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연준의 기준금리는 현재 1.75에서 2%대에서 2%에서 2.25%까지 0.25%포인트 높아지게 됩니다. 국내 증시 흐름 바로 이어집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자, 코스피 지수는 약세 전환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락폭이 크진 않습니다. 하지만 2270선 아래로 내려온 상황입니다. 0.16% 하락, 3포인트 정도 지금 하락하면서 약보합권 유지하고 있는데요. 하루간의 흐름들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중그룹 보시면 장 초반에는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2278포인트대에서 움직이고 있었는데 11시경부터 지금 급락하기 시작해서 상승폭 모두 내줬고요. 결국에는 하락 반전하는 상황입니다. 한때 2268포인트대까지 빠지기도 했는데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오늘은 외국인이 다시 매수에 동참을 합니다. 어제 하루 쉬고 다시 매수에 들어왔는데 매수 물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555억 원입니다. 개인도 274억 원 사는데 기관 보시다시피 1274억 원이나 팔고 있습니다. 전주체가 골고루 팔고 있고요. 연기금이 오늘 가장 많이 팝니다. 324억 원 팔면서 연기금 최근 들어서 지속적으로 대량의 매도가 쌓여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삼성전자 약세 전환했고요. SK하이닉스는 8만 원 위에서 그래도 움직입니다. 셀트리온 강보합,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55%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포스코가 1.85%, 현대차가 1.59% 하락합니다. 삼성물산도 하락하고요. 하지만 네이버, LG화학 올라가는데 LG화학 같은 경우에 지금 강세 전환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현대모비스, 한국전력, 신한지주 모두 하락하는 가운데 SK텔레콤 말씀드렸다시피 통신주 정도만 오늘 올라가는 모습 보여줍니다. 이번에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도록 하죠. 코스닥도 약세 전환했습니다. 크진 않지만 1포인트 정도 하락하고 있고요. 784.94포인트 거래됩니다. 하루간의 흐름들 정리해 보도록 하죠. 791포인트 때부터 오늘 강세장이었습니다. 장 초반에. 하지만 이후에 상승권역에서 조금씩 멀어지면서 결국엔 783포인트 오늘 저점 찍은 상황입니다. 일단 양시장 모두 그래프가 비슷한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고요. 변동폭이 크진 않지만 약세장으로 전환이 됐다라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급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수급주체 보시면 개인만 삽니다. 외국인도 지금 매도 전환이 됐고요. 기관은 498억 원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 11억 원 팔고요. 기관 투자자 가운데서는 역시나 연기금이 좀 많이 팝니다. 122억 원 가장 많이 팔고요. 투신이 19억 원 정도 오히려 순매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총 상위주들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약세 전환 됐고요. CJENM 오늘 엔터주들은 좀 괜찮습니다. CJENM 1.67% 올라갑니다. 신라젠 하락하고요. HLB 보시다시피 10만 원 부근대까지 지금 HLB는 올라오면서 조금은 차별화된 모습을 HLB가 보여줍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6위부터 12 종목들입니다. 메디톡스, 바이로메드 하락하고요. 나머지 종목들 모두 올라가는 가운데 보시다시피 스튜디오 드래곤의 상승폭이 큽니다. 4.39%나 올라가면서 11만 원대 부근까지 단숨에 올라왔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11위부터 15위 종목들의 흐름입니다. 셀트리온 제약 강보합이고요. 카카오 멜론 보합, 그리고 코오롱 티슈진 하락하는 가운데 컴투스와 파라다이스 올라갑니다. 오늘 파라다이스를 비롯해서 중국 관련 소비주들, 화장품주들이 특히나 큰 폭의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 짚어보도록 하죠. 이틀 연속 상승입니다. 오늘은 3원대에 상승하면서 원화 약세 이틀 연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장 이슈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증권 투자금융팀의 최보원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오늘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변동폭은 크진 않고요. 약세장으로 지금 전환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국가들을 비롯해서 글로벌 증시 흐름 한번 짚어볼까요? 네. 이번 주 초까지만 해도 선진국, 신흥국 증시가 모두 좀 부진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주식형 자금 역시도 북미, 서유럽 지역의 자금 유출로 선진국 자금이 2주 만에 다시 순유출을 기록하며 전체 주식형 자금이 유출되는 모습이 보여졌는데요. 하지만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좀 하락했던 글로벌 지수들이 반등이 나타났고 미국 역시도 어젯밤에는 장중에 역사적 신고점을 갱신하는 모습이 보여지기도 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터키 우려가 중앙은행의 환율 방어 노력에 소폭은 좀 완화되는 모습이 보여졌고 미중 무역 분쟁이 오늘은 다시 조금 심화되는 모습이지만 여기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최근에 글로벌 증시 변동폭을 증가시키는 두 가지 요소가 조금 누그러지는 모습이 보이면서 반등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무엇보다 달러 인덱스가 95선을 회복하고 터키발 우려 이외의 요소들에도 관심이 분산되면서 하락폭이 컸던 국가들이 반등이 보여지고 있다는 점이 두드러지는데요. 아르헨티나가 하루 만에 3% 넘게 반등하는 모습이 보였고 브라질 역시도 하루 만에 2%가 넘는 상승을 보이는 등 국가 부도 위험까지도 언급되었던 국가들이 빠르게 회복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우려가 컸던 신흥국 지수도 전주 대비 2.7%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터키 익스포저 우려로 하락폭이 컸던 대부분의 유럽 지수들 역시도 회복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주 초까지만 해도 선진국, 신흥국 증시 모두 부진했던 상황이었는데요. 최근 변동폭을 확대시키는 주요 원인인 환율 가치 또 무역 갈등이라는 요소가 안정되며 하락폭이 컸던 국가들을 중심으로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지금 최근 몇 달 동안 보면은 급등 그리고 하락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언제쯤이면 좀 이런 롤러코스터 장세라고 해야 될까요? 변동폭이 강한 장세가 진정이 될까요? 네,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완화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오늘 또 조금 오후 들어서 흔들리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해에 이어 올해 초까지만 해도 성장의 기대감이 존재했던 상황이었는데 최근에는 첫 번째로 달러가 강세 흐름이 되면서 신흥국 유럽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도 나타났지만 미국이 중국에 이어서 러시아, 이란, 터키 등의 관세 및 제재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변동성 주의가 짧아지는 가운데 견주하지 못한 국가들이 변동성을 이기지 못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 최근에는 미국, 유럽 등의 선진 국가들 역시도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며, 비교적 환율 변동성에 덜 민감했던 선진 신흥아시아 지역들까지도 이벤트들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만 해도 미중 무역 갈등이 심화될 우려가 다시 증폭되자 다시 한번 좀 흔들리는 모습이 이미 나타나고 있죠. 이번 주에는 잭슨 미팅이 예정되어 있고 미중 무역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이며 8월 말에는 미국의 중국 관세 부과 품목 등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한국에는 금통위 역시도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는 주요 국가들의 통화정책 회의가 계속 예정이 되어 있는 9월이 눈앞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환율과 무역에 대한 우려가 단기간에 완전히 해소되기보다는 소폭 완화되거나 다시 심화되는 상황이 한동안 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번 주와 8월 말까지는 주요 국가들의 일정을 살펴봐야 되는 상황이지만 미국이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점, 그 전에 이제 9월 FOMC 회의가 예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한동안은 가파른 상승이 다시 나타나기보다는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 좀 나타날 수 있으면 변동성 요인에 따라서는 하락폭이 컸던 국가들을 중심으로 소폭 반등하는 모습이 좀 반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황을 좀 정리해 보면서 좀 그렇다면은 저희가 어느 국가에 좀 관심을 가지면 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럴 때는 어느 국가가 좀 관심을 돌려보면 괜찮을까요? 최근에는 불확실성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의 제재 같은 이벤트들이 발생하는 시기에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달러 강세 흐름이 부각되면 환율 우려가 나타날 때에는 지난주까지 하락폭이 컸던 국가인 터키,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 등의 국가를 조심하실 필요가 있고, 중국의 대내 불확실성이 오늘처럼 확대 혹은 미국, 중국의 무역 갈등이 심화되는 시기에는 범중국 국가들을 포함해 신흥아시아 국가들의 신중한 접근을 좀 하실 필요가 여전히 있으실 것 같습니다. 변동성 요인 완화에 따라 하락폭이 컸던 국가들을 중심으로 반등이 나타날 수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두 가지 변동성 유발 요소가 단기간에 해소되기 힘든 만큼 불안한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존재하고, 이러한 시기에는 변동성이 비교적 견조한 국가들에 대한 매력이 오히려 좀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선진국 중에서는 아무래도 상대적 매력도 높은 미국, 그리고 일본, 신흥국 중에서는 최근에도 말씀드리고 있다시피 인도에 대한 상대적 매력도가 높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안전자산 선호 성향 강화에도 엔달러 환율이 109엔에서 110엔대를 유지하고 있고, 인도의 경우에도 수출보다 내수 비중이 높은 국가로 내수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금융투자증권 금융투자팀의 투자금융팀의 최보원 연구원이었고요. 이슈 칼럼 이어집니다.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키움증권 투자전략팀의 홍춘욱 박사 연결돼 있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미국 쪽부터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는 연일 강세장이고 분위기 참 좋아 보여서 부러운데, 이게 보니까 뉴욕 증시 랠리가 미중 무역 협상이 좀 잘 될 것 같은 기대감이 나왔다라는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협상이 어떻게 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다만 예. 일단 계속 상대에 대해서 뭐랄까 이렇게 좀 신경질적인 또는 굉장히 강한 태도를 보이면서 협상은 없다, 뭐 이런 태도들을 보여줬다라면 이제 조금은 만나서 일단 대화를 하겠다는 맛부터 긍정적이고, 또 더 나가서 11월 G20 정상회담 전에 뭔가 좀 타결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들이 좀 시장에 부각된 것도 분명한 사실이겠죠. 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원체 지금 사실 무역 협상 또는 뭐 분쟁 관련돼 있는 이런 이슈들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 러시아 스캔들부터 시작해서 각종 다른 일들이 워낙 많이 열려 있기 때문에
꼭 이게 뭐 언제 된다. 저희들이 단언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한 11월 중간 선거 전까지는 어느 정도 협상의 틀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좀 기대 섞인 전망을 해봅니다. 물론 뭐 이제 일각에서는 중국의 이 제조업 굴기 다시 말해가지고 제조업 2025 플랜이 이게 너무 위협적이라서 다시 말해서 중국의 제조업 경쟁력이나 혁신 능력이 미국의 그것을 지금 이제 따라잡았거나 추격하는 중이기 때문에 여기서 저기를 꺾어놔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전략적인 그런 어떤 상황, 전략적인 어떤 판단에서 이 중국을 지금 무역 분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중간 선거 이후에도 계속 문제가 될 거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것 같긴 합니다. 분명 중국의 그 특허 출원 건수,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제 이 특허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습니다라고 특허청에 제출하는 그 이제 승인해 주세요라는 게 이제 출원 건수가 되겠는데요. 이런 그 주요 국가별 세계적으로 이 출원 건수를 살펴보면 중국이 압도적인 1위라는 건 뭐 분명합니다. 한 해 무려 120만 건의 특허가 출원되는 상황이라서 한 40만 건 정도 출원되고 있는 미국이나 일본을 거의 한 3배 정도 앞서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국의 모든 통계가 그러하듯이 이 중국의 이런 특허 신청 이런 것들이 중국 경제의 경쟁력, 중국 기업의 어떤 강한 어떤 혁신 능력을 보여주는 것으로 그렇게 순수하게 해석하기에는 뭔가 좀 약간 허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뭔가 좀 허수가 많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이 궁금해지네요. 허수가 많다는 게 이게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네, 일단 그 중국 시장 내에서 중국의 이제 특허 현황을 살펴보면 확실히 중국이 특허 건수 이제 출원 건수가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특허의 그 종류나 내용을 살펴보면 이게 조금 뭔가 이상하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걸 잠깐 이야기를 해보자면 특허 출원을 하게 될 때 이때 그 전체 특허의 대부분이 뭐냐면 실용 신안 특허라고 해서 유틸리티 모델이라고 합니다. 사업 특허 또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아이디어도 좀 보호해 주세요라는 그런 형태의 특허들이 실용 신안 특허인데요. 이제 이런 특허들이나 디자인 특허들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할 뿐 가장 중요한 특허의 핵심은 이 발명 특허, 인벤션 페이턴트라고 할 수 있는 발명 특허인데 이 발명 특허는 전체 특허의 한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정확하게 18.7% 정도밖에 안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출원의 또 대부분이 거의 80% 이상이 기각된다라는 거죠. 즉 승인으로 이어지기보다는 이게 정말 특허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어요라고 판단하기보다는 이거 좀 특허 건수가 아닌 것 같은데요, 거리가 아닌 것 같은데요, 라면서 이렇게 기각돼 버리는 경우들이 거의 전체 보면 80% 이상이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결국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 보면 특허 출원 많이 했다고 해서 이 나라가 정말 경쟁력이 있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결국 중국 정부가 특허 출원 자체에 대해서 일종의 보조금을 지급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중국이 너무 오리지널리티가 없고 카피도 너무 많고 해서 경쟁력이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잘 느끼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특허를 많이 기업들의 어떤 연구개발, R&D라고 하죠. 연구개발을 많이 촉진시키기 위한 용도로 목적으로 특허 출원을 장려하면서 거기다 이제 돈을 지급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그런 상황이 빚어지다 보니까 이게 그 상대적으로 쉽게 딸 수 있는 특허에 집중되는, 쉽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좀 집중되는 게 아니냐라는 게 최근 미국 세인트루이스 연준에서 나온 보고서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고요.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노라면 이거 좀 중국이 특허 또는 이 혁신이라는 것들이 양적인 것만 갖고 중국의 어떤 혁신 능력이라든가 특허를 평가하는 게 맞는 일이냐, 이런 의구심이 좀 들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쉽게 정리해보자면 안방대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정리를 해도 될까요? 네, 이제 중국의 최대 수출 시장은 미국 아니겠습니까? 1년에 거의 5천억 달러 이상의 돈을 수출을 하고 있는 어마어마한 이 최고의 중요한 국가인데, 이렇게 물건을 수출하고 거기서 경쟁을 해 나가기로 한다면 결국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중국 기업들 입장에선 미국 본토에 진출해서 진짜 미국에서 특허를 취득하는 게 이게 어떻게 본다면 가장 중요하고 또 중국 기업들의 진정한 경쟁력들을 평가할 수 있는 잣대가 될 텐데, 안타깝게도 이 미국 시장에서 미국에서 중국 기업이나 중국이나 기업이 낸 특허가 승인되는지를 살펴보면 이게 상당히 갈 길이 멀더라라는 거죠. 일단 미국이니까 당연히 특허 승인이 가장 많이 이루어진 건 뭐 미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되고요. 그 다음이 일본, 한국, 독일 순서입니다. 특히 그 특허의 승인 비율, 그러니까 이제 출원한 다음에 얼마나 승인되느냐 이걸 살펴보면 일본이 전체 한 100개 정도의 특허를 출원하면 그중에 한 60개 정도가 승인된다라고 보면, 그 다음이 한국이 한 52개, 그 다음은 독일 50, 그리고 미국이 42개 정도 되는데, 물론 미국이야 자기네 나라에서 특허 출원하는 거니까 당연히 좀 호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40개도 잘 미치지 못하더라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결국 무슨 이야기냐면 중국은 이 특허는 세계에서 제일 많이 출원할지 모르지만 출원된 특허의 상당 부분들이 실용신안 특허라든가 아니면 디자인 특허가 많고, 또 가장 수출을 많이 하고 또 경쟁도 치열한 미국 시장에서의 특허 출원 건수를 살펴보면 굉장히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더라라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10,000건 정도도 잘 특허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더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특히나 제조업 시장 하면 중국 굉장히 좋은 시장으로 우리가 인식을 할 수가 있는데 어째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궁금한데요. 네, 결국 이게 온실안의 화초 이야기를 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온실에서 작물들을 재배를 하면 비바람도, 오늘 좀 태풍 오고 있는데 비바람도 잘 막아주고요. 또 가뭄이 드는 경우에는 농부들이 와서 온실 안에 물도 뿌려줍니다. 또 옆에서 홍수가 나고 있을 때는 도랑을 파서 물이 넘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문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잘 키우면 못 자라버리는 경우들이 생긴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진정한 경쟁력이 있을지 생존력이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BAT, 즉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로 대표되는 강력한 정보통신 기업들이 중국에 존재합니다만, 이 셋 다 해외에 상장돼 있고 또 대주주도 외국인 투자자들의 지배되고 있는 개인 기업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민간 부문에서 창업해서 성장한 기업들은 중국 내에도 충분히 좋은 기업들이 많은데, 국영 기업 중에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이 있냐라는 그런 질문을 지금 제가 드리는 거죠. 이 전체 중국 기업들의 대부분이 다 이 국영 기업들인데, 이 국영 기업들이 그렇게 경쟁력과 혁신을 주도하는 사례를 찾기 어렵더라라는 거죠. 왜 그러냐? 이 결국 균형 수준의 금리, 언제 어떤 나라의 금리가 가장 균형 수준이냐 이렇게 물으면 이건 답은 없습니다만, 대략 경제 성장률에 물가 상승률, 거기다가 자금 여건 등등 이런 걸 고려해 보면 중국의 균형 금리 수준은 한 10% 초반, 그 정도 아니겠나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중국의 대출 금리가 특히 국영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안전한 곳으로 나가고 있는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는 금리가 한 4%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균형되는, 청산되는 수준의 금리는 10% 초반인데 비해서 국영기업들한테 빌려주는 대출 금리는 4%라면 이 사이에 어마어마한 마진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은 이제 이런 것들을 저희들은 금융억압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예금자들이 이제 손해를 같이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돈들을 쉽게 돈을 빌려볼 수 있고, 또 이 돈을 가지고 12% 정도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 돈을 운용을 또 할 수 있다면 안전 자리에서 쉽게 이 돈을 벌 수가 있게 됩니다. 결국 이런 적정 금리와 실제 국영기업에 나가는 대출 금리의 차이인 금융 억압의 정도가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다시 말해서 돈을 빌리기만 하면 금방 이 돈을 다른 사람들한테 재대출함으로써 마진, 중간 마진을 쉽게 챙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출현할 때마다 중국 기업들의 이익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들을 육성하노라면 또 이 기업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정작 기업들이 혁신을 열심히 안 하게 되는 상황이 펼쳐지는 겁니다. 힘들게 해외 나가서 힘들게 기술 개발해서 힘들게 경쟁해서 고생하느니 그냥 어떻게 보자면 좀
돈을 쉽게 버는 그런 방편,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 굳이 그걸 할 이유가 있냐라는 거죠. 근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도에 대한 공포, 경쟁에서의 패퇴에 대한 공포만큼 혁신을 좌우하는 이 채찍이 없지 않습니까? 결국 당근만 존재해서는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없고 채찍도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중국은 지금 현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은 혁신의 유인이 부족한 나라다.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중국 기업들이 어마어마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미국의 혁신을 꺾고 세계의 혁신을 주도할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여기서 꺾어놔야 된다라는 식의 그런 식의 이제 단정적인 어떤 설명들에 대해서는 저는 좀 동의하기는 어렵다. 결국 최근 미중 무역 분쟁은 정치적 이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 대선에서 승리를 거두게 됐었던 원동력인 자유무역으로 인해 직장을 잃어버린 또 외국인 때문에 자기가 피해를 봤다고 생각되는 그런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자신의 공약에 충실히 이행하다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이런 미중 무역 분쟁을 이해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 가져봅니다. 단순하게 미중 무역 분쟁을 지금 바라볼 게 아니라 이렇게 다각도로 바라볼 필요성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정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키움증권 투자전략팀의 홍춘욱 박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저녁 일정 함께 하셨습니다. 1부 함께 하셨고요. 잠시 뒤 2부 예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이제 글로벌 시장 리스크도 있지만 국내 시장에 집중을 해봐야 되겠죠. 종목 다양하게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종목들 상담까지 이어가는 시간,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잠시 뒤 2부에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